또 하나 관심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말로 임기가 끝나면은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도 뭐 종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전 총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 하나는 총선이 끝난 이틀 후에 17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이 전 총리만 불러서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7일 날 청와대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렇게 4명이 만나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총선 승리에 대한 노고를 취한다 이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이제 2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협조와 관리 방안을 이야기를 좀 했을 거고요. 2번째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는 않겠지만 차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염두에 뒀을 거고 거기에 부응해서 예를 들자면 이낙연 전 총리는 속된 말로 해서 문비어천가를 부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문심을 얻고 또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자들의 소위 말하는 이제 문바들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이제 구애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번 총선에 이긴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공적이다. 우리가 속된 말로 한 사람을 쫙 말아 올렸어요. 그거 싫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흘러나온 얘기는 그 자리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참모들이 몇몇 분이 현대에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고 지금 당내에서도 친문 세력들 상당수가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에 나오더라도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들이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낙연 전 총리는 친문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장 걸림돌이 되어왔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권 핵심부가 또 친문 핵심부들이 뭔가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 봤을 때는 문 대통령 지지와 문심을 얻어야지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대선에서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이 당대표 출마까지 권유할 정도면은 상당히 본인은 기분이 좋고 고무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내년 3월까지 당대표를 하는 거는 7개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민주당 당헌 단계에 보면 대선 1년 전에는 당권 대권 분리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이제 중도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7개월 동안에 과연 당을 이끌면서 본인이 당의 지지 기반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 그 이후에 본인이 대선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제 이런 판단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를 맡아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 승리로 이끄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 아닙니까? 완전 단독 거의 1위거든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주면은 이게 청와대와 당 간의 협력 관계도 잘 구축되고 당을 얼마나 안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입장에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좋은데 과연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본인 대선 가대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판단을 해볼 텐데 가장 큰 변수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 성과를 내서 국민으로부터 성공의 평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은 문심을 얻어서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평가를 받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과 차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당 대표를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코스 당 대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코스일 수도 있는데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해찬 후임자로 지금 이제는 86그룹들 소위 송영길, 이인영, 뭐 우상호 이런 분들이 지금 4선, 5선, 6선은 아닙니다만은 중진이 돼가지고 다 당권에 도전할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당권에 도전할 사람만 하더라도 지금 뭐 7, 8명, 5손가락도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당을 장악해 가는 면에 있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다른 분들은 좀 거부감도 많고 예. 운동권이다, 친문이다 이게 낙인이 찍혀 있는 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이 차기 대선 주자가 나오면 내임덕이 제일 걱정들을 하거든요. 예. 홀이 싹 그렇지 않아도 몰리는데 확 쏠리면은 청와대는 자칫하다가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화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낙연 그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장수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장수 했죠. 문재인 정권과 뗄래야 뗄 수 있는 숙명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전국적인 뭐 지지도도 많이 견인했지만은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호남이 총 28석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한 석 빼고 27석을 받은 거는 네. 결국은 이낙연 총리 차기 대망론 때문에 저는 찍어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이 강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청와대에서는 호남의 지지를 가지면서 수도권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로 하게 되면은 이 성품상 이분이 또 뭐 반대하거나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뭐 그런 합리적이고, 성격은 아니죠. 합리적이고 예. 온건하고 이게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서 잘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86그룹들 자기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 또 운동권 출신들이 당대표를 맡게 되면은 청와대에서는 뭐 일부 좀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 되기를 일부 선호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될 경우 그런 플러스적인 팩터가 양측에 다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할 경우라도 그 안에 흔들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민주당 그때 대통합 뭐 민주당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표 할 때 예. 엄청난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국민당이 그때 떨어져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뭐 낙마 직전까지 대표에서 물론 쫓겨나기 직전까지 간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또 다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당 밖에도 호시탐탐 노리는 박원순 시장도 있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성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란 것은 뭐 좋은 의미에서 보면 경쟁이지만 나쁜 의미에서 보면은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싸움의 시기를 언제 정하느냐, 싸움의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들이 상당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를 하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번에 경남에서 당선된 김두관, 전 경남 그분도 지사, 지금 만만치 않죠. 이런 분들 간의 선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상처를 받겠지만은 근데 그 과정을 돌파해야지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국도 재활용론도 있거든요.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친문 세력 상당수가 이번에도 총선에서 조국이 뭐 큰 이슈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친문 세력들은 조국을 다시 명예 회복시켜 가지고 대권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전략상 영남 대 호남 구도가 된다든가 말하자면 예를 들면 통합당에서 영남 후보가 나올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또 조국 변수도 살아 있습니다. 예, 아직 뭐 대선이 뭐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럼요. 예, 만 2년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조국 또 김경수 재활용론 나오고 그럼. 있고요. 또 호시탐탐 유시민 지금 뭐 유시민이 다음 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도 많습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경쟁과 그다음에 또 통합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또 그다음에 2022년에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정신, 시대 과제 그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후보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좀 맞춰 나가는 그런 행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 본인도 당선이 되고 종로로 하는 정치 1번지에서 당도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가장 취약점이 당내 기반이 없다. 예. 뭐 개보락해야 한두 명인가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를 했어요. 후원회장이라든가 또 지원 유세를 통해서요. 예. 제가 숫자는 다 곰곰이 안 세봤는데요.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4.15 총선에서 후원회 회장을 38명 했다고 알려지고 그래갖고 있습니다. 22명이 됐다. 22명이 당선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28석 중에서 27석을 어쨌든 간에 이낙연 그렇죠. 전 총리의 힘으로 저는 당선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망론이 있습니다. 뭐 힘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 이낙연 계로 간다고 봐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지금 당선된 의원들 중에서 뭐 서른 의원, 이계호 의원, 오영훈 의원 뭐 등등 해가지고 또 지원 유세를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계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뭐 한 청와대 출신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낙연 전 총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크게 기반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내에 상당한 이제 지지 기반을 확보를 하고 이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민주당 당원 한 뭐 83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대부분이 친문 지지자들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친문 이 지지자들이죠. 다수의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확보할 거냐 그 싸움과 경쟁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통합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싹쓸이 되다시피 당했고 당 외에 몇 분이 이제 지금 무소속으로 홍준표, 김태호 당선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당 외의 인사들이고 또 당내에서도 이제는 그런 낡고 늙은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40대, 뭐 30대의 정말 새로운 신기술론을 내세워야 한다. 그게 당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강한 어떤 욕구가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통합당이 어떤 당의 간판, 지도자를 내세울 것이며 또 대선 후보를 키워나갈 건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2022년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핵심 그 정치인들은 586 세대들입니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이 통합당에서 똑같은 386 세대들, 또 지난번 대선 때 나와서 실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는 절대로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영국에 보면 보수당이 실패했을 때 마거렛 대츠라는 여성을 당 대표로 삼아가지고 집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노동당이 실패하니까 노동당에서 토니 블레어를 내세웠죠. 내세워가지고 다음에 또 집권했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당 그래서 캐머런 39살 먹은 사람을 내세워갖고 집권했습니다. 집권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우리도 이제는 이게 50대, 60대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젊은 창의적인 세대가 나와야지 보수가 집권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지금 세계적인 역할하는 지도자들 보면은 미국의 뭐 트럼프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을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젊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사실 마운의 대통령한테 예. 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단기 필바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최고 창의적인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트리도 수상. 예. 그 사람도 40대로서 굉장히 캐나다를 잘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든이라는 여자 예. 총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30대 초반입니다. 이런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지 이런 그 창의적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과 소통 또 글로벌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이제 능력 있는 이런 30, 40대 지도자들이 나와야지 다음 대선에서 보수가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통합당이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당을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혁명, 당 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2022년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